소득 순위는 척 올라가는데 행복 순위는 좀 떨어진단 말이죠. 말하자면 소득과 행복 사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성장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성장 중독. 기본적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어릴 때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고, 또 그게 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이른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을 했다 하는 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나 하는 그런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잖아요. 특히 이제 유엔이나 경제 협력개발기구가 조사에 보면 그런 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조사에서 보면은 소득 순위는 척 올라가는데 그 행복 순위는 좀 떨어진단 말이죠. 말하자면 소득과 행복 사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정도로 우리가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런 더불어 살아가던 그런 이 관계, 공동체가 급격히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는 각자 사는 거다, 각자 도생이다 하는 외톨이 사회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 사실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이 환경이 지금 너무 지금 나쁜 거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더군다나 경쟁이 대단히 심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선택이 거의 없는 거죠. 외길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표현이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0.83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데 평균이 1.63명이라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그 단적으로 아마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여준 현상을 생각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출산도 안 한다, 이런 거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해졌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든지 이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다. 이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이제 행복을 위한 또는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요소들 간의 밸런스가 점점 더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듯이 지방 소멸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어떤 패턴으로 간다고 한다면 점점 더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그랬을 때에 과연 한국 사회가 미래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균형이 점점 더 이렇게 깨지고 있는,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코로나19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백마디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왜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또 재난이 오니까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런 걸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가 스승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럼 결국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을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태계 파괴라도 지금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특히 저는 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더 심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랑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할 때는 결국은 그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무한대로 자극하는 성장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을 부추기는 주체가 말하자면은 무슨 우리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내가 막 그렇게 욕망이 많아서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새로운 막 핸드폰을 막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국적 거대 자본들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그것이 과연 극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신자유주의가 더 강화될 것인가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사실 이런 신자유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평등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불평등이.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여튼 이 극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주의, 그리고 그것에 대단히 극단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제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을 소위 그 GDP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한계가 있다. 뭐 너무도 잘 아는 얘기지만은, 실제로 뭐 어차피 GDP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시장같이 이제 합으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 그 GDP 그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가 생산됐고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졌는지 그건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실제로 그것이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서 우리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요소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럼 GDP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의료 부문의 GDP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GDP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몇 개 제한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수출이 뭐 우리나라 수출의 뭐 20%를 차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비교는 다르지만은 뭐 삼성의 매출액하고 그냥 GDP 비교해 보니까 뭐 한 20%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부문에 그리고 몇 개의 그 대기업들이 GDP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분야들은 뭐 여전히 지금 또 더 어려워진 상태잖아요. 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GDP가 4% 올라갔으니까 경제가 반등된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GDP의 그 구성도 좀 우리가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성장 중독이라고 해요. 성장 중독. 예, 결국은 이제 성장 중독이라는 말은 뭐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결국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 성장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해서 사회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보수 언론들은 보면은 기성전 성장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GDP 4%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그걸로 다시 또 퉁쳐버리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GDP가 4% 성장했으니까 뭔가 우리 코로나는 뭐 극복한가 이런 식의 다 퉁쳐버린 성장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성장 중독이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성장 중독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대기업이라든지 부유층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두뇌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지식인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경제 성장주의, 성장 중독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포럼이 이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성과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럼을 만들기 전보다 지금 어쨌든 우리만의 그 성과는 아니지만은 과거보다도 좀 더 사람들이 그 GDP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넘어서서 뭐 새로운 어떤 지표를 만들려는 운동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행복이란 건 뭐 개인적으로 보면 다 주관적인 거죠.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난 많은 지식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뭐 행복에 대한 평가들 또는 뭐 가족 간의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이 평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로 행복을 얘기해 버리면은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각자 뭐 자족하는 생활을 해라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그건 아니고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행복한 사회가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정책도 개입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어떤 일정한 삶의 수준이 필요하겠죠. 살아가는 데서 물질적 토대, 그것이 뭐 대단히 높지 않는다 하더라도 빈곤하지 않을 정도의 토대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문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문화 수준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의 행복을 결정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정치 체제 하에 살고 있는가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런 요소들, 그 외에도 뭐 심리적인 웰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환경 같은 건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취해야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소득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게 비해 공동체가 거의 지금 뭐 국정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제일 꼴찌잖아요. 거의 빵점이잖아요. 공동체 떨어지고 환경도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살긴 하는데 이 건강수명은 굉장히 짧단 말이잖아. 그럼 그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사이의 괴리만큼 불행한 거잖아요. 사람이 말자면 아프면서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행복의 성격상.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굶주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진성장을 펴놓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맛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사람들의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공유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그걸 우리 이제 국민총 행복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특히 부탄 같은 나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2011년 11월에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단 말이죠. 뭐라고 결의했느냐면은 웰빙 그리고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본적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포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요소들이 밸런스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본다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우리가 이제 물질주의라고 다 많이 하지만은, 그리고 그거가 너무 경쟁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람이 해결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단 말이자면은, 애들을 어릴 때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을 사고를 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사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애들한테 성적 제일주의, 성적 지상주의잖아요. 우리가 마치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 지상주의라고 한다면은 애들에 대한 교육은 성적 지상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그 성적 이외에 건강한 생각을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이제 큰 문제이고, 또 애들이 너무 경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총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는 애들 교육이 전혀 반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사고를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애들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네가 다른 친구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로지 입시에 성적도 입시에 말하자면 관련된 성적만 제가 하고, 그리고 그것도 경쟁으로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의 좀 반성이 필요하다. 반성이 필요하고, 어린 애들 교육을 잘 좀 하자. 그래야 한국 사회가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말자면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가 해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의 수준, 정치 의식,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때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시민의식 포함해서 정치가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바람직한 거냐, 그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는 교육을 제대로 바꿔가는 부분하고, 하나는 정치를 제대로 바꿔가는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사회를 지속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농촌 또는 지역을 제대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달리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수도권 중심 사고, 중앙 중심의 사고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지방에 내려 보내가지고 좀 분산해서 말하자면 하겠다는 식의 얘기였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은 뭐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반성해서 어쨌든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그건 뭐 전 다른 거 없다 생각해요.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잘 챙겨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사실 우리 국민청 행복도 마찬가지. 국민청 행복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 좋은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국가가 다 모든 사람 챙길 수는 없다. 결국은 불행한 사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뭐가 도대체 애로사항이 있는 거냐.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냐, 몸이 아프다는 얘기냐, 집이 없다는 얘기냐,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냐. 뭔가 그 사람이 아직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것을 챙겨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에게 말자면은 저 빵이 없는 사람한테 빵 공장 지어놓고 언젠가 빵 공장이 빵이 넘치면 너한테 빵이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은 거죠. 그 사람한테 빵을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지역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방식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앙에서 기업이 이전에 넘어가고, 뭐, 거기다가 뭐, 도로 닦아주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 요구한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자본의 활동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다면은 그런 국가에 대한 경영도 조금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